자, 이제 또 시장 뒤집기 전략인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뭘 뒤집어 볼까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과열일 때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약간 경계를 한다는 의미, 경고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 뭐 화무시비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달이 지면 해가 또 뜬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주시간 국내 이 거래 시간도 이제 늘린다고 하잖아요. 뭐 거의 이제 나중에 24시간 돌리는 거죠. 카지노 계좌 시장이 막 늘리듯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해외하고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뭐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 자본 유입 이런 것들의 의중은 알겠는데 언뜻 그 뒷면에 보면은 약간 뭐 거래세를 더 많이 뜯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제가 그래서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자, 일단 뜨거워요 시장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이 먼저 좀 해주시면은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뜨겁긴 한데 첫 번째로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반도체가 비이성적으로 뭔가 내러티브를 품고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뒤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도 주가가 진짜 하다가 그 다음에 실적 컨센서스가 뭐 20, 30%씩 뛰었을 때 주가는 한 10%씩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PER 5배였던 자동차 업종이 로봇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고 시장 평균 PER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정말 과열인가? 지금 개별 종목에서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찾아보면 한 1,000개도 넘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지금 전혀 과열이 없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큰 두 축. 그래서 저는 뭐 로봇 실체 없는데 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은 뭐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큰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이익 상승과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의 밸류 상승에 의한 이 지수 상승은 그렇게까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밸류가 그렇지 않아도 비싼 상황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T 투자를 대거 늘려야 되는데 M7의 이익이 떨어지면 정말 미국 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는 많이 팔고 네. 다시 이제 또 해외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뭐 이제 환해지를 위한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정말 맞는 흐름인지는 조금 갸웃거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우리 증시가 낮다고 봤지만 올해 작년만큼의 수익률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도 미국 증시보다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국내가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도 이 치솟는 환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걸 강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전에 일본도 항상 그랬고,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뭐 칭해지는 대명사가 있듯이 엔화 약세 시기에 수십 년 동안 그 엔화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투자처를 찾는 물론 엔화는 약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있죠. 국제 통용성이 좀 있고 아무래도 원화는 좀 색깔은 다른데 이 서학개미로 나갔던 자본들을 다시 리턴 인쇼링 하려고 들어오세요라고 해요. 이렇게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또 거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문을 이제 열고 막 거래 시간이라든지. 근데 매력이 있느냐? 반도체 매력 있어. 현대차, 자동차도 우리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매력 있잖아. 어필을 하는 거는 먹히는데. 자, 그러면은 김종효 의사의 말처럼 뭐 아직도 그렇게 뭐 비싸거나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동근 대표는. 사실 뭐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로 어떤 이제 다시 투자 어떤 그런 자금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뭐 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증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연속성, 항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은 이게 뭐 그 오를 때야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한 우상향이에요. 네. 결국 이게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꽂히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의 매력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적어도
그러니까 손해를 볼 확률이 적다. 물론 그건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하지만은 뭐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ETF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력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겠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의 증가라든가 네. 또는 또 이제 어떤 이익의 꾸준한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저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고 올해 상승이 이어지면서 뭐 4,700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그렇다면은 그런 흐름들이 몇몇 산업, 몇몇 업종, 몇몇 종목들이 에 의해서 결국 이끌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올해의 어떤 제 바람이기도 하고 올해의 전망이기도 한데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확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확장이 되고 확산이 돼야 되는 얘기고 네. 그래야지만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저변 지금 이미 고객 예탁금은 90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대기 자금들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금 막 시장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따라 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포모가 강하게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최근에는 감지가 됐었고 네.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러한 투자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 어떤 풀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장으로의 좀 확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제가 주목하는 건 러셀 2000이에요. 러셀 네. 2000은 지금 신고가예요. 결국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M7이 올해 조금 좀 흐름이 저는 둔화될 거라고 봐요. M7을 비롯해서 특히 S&P 500 같은 경우가 3년 동안에 상승률이 75%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됐고 AI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여전히 시장을 괴롭힐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미국 시장에도 유동성이 많아요. 네. 대안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라든가 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클리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들,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도 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일변도의 시장에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전에 주도했던 조방원이라든가 또 현대차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흐름들로 조금 이제 시장의 성격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장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의 투명성을 전제하려면은 저는 그 상징은 사실 한국전력이라고 늘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은 사실 한국전력은 투자 대상으로서는 진짜 이게 희한한 기업이란 말이죠. 뭐 이제 전력 설비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자, 뭐 AI도 좋고 데이터 센터도 좋고 뭐 전력 설비도 다 좋은데 그 순차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동시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관수, 뭐 물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뭐 원전이 됐던 가장 중심은 한국전력인데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주가를 제어한단 말이죠. 그게 전기료를 묶어놨잖아요. 그럼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은 좀 뭐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베트남이나 중국을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입이 용이치가 않아요. 그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때 베트남이 막 광풍처럼 막 투자 열기에 부동산에 난리지. 거기서 이익 난 거는 거기서 써야 돼. 이거 밖으로 빼나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이 입출입은 ATM기라는 뭐 닉네임 가지고 있듯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투자 제한에 있어서는 선정에 있어서는 반도체 좋고 현대차도 좋은데 한전이나 이 공기업들은 정말 참 그렇다. 네. 그렇다. 근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 색깔을 많이 벗고 있는 건 또 맞으니까 뭐 물론 한국전력처럼 정말 정부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도 있지만 뭐 예전에 뭐 KT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기업들의 뭐 민영화는 하나둘씩 진행되고 그렇죠. 있죠. 통신주들도. 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한국전력은 전력 요금의 이제 오르내림 자체가 워낙 이제 또 뭐 선거라든지 민생 경제, 물가? 네, 뭐 민생 뭐 물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직 표 때문에 그렇죠, 표. 한국전력은 놓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전력의 지금 보유 자산만 해도 얼마인데 이 보유 자산의 재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안 요소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력 설비를 지금 저희가 얘기할 건데 뭐 주가가 막 고점일까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 본질의 전력 설비라기보다는 그걸 주관하는
기업이 너무 독과점적이기도 하고 뭐 그 나머지 뭐 전선이나 무슨 뭐 이런 변압기나 그뭐 자 그래서 근데 최근에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흐름은 뭐 한국전력과 연결된 흐름이라기보다는 주가 상승의 근거가 결국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네, 그 미국으로의 대량 수출이 이들의 주가를 폭발시킨 주요 원인이고 반대로 또 변동성의 원인도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가 약간만 출렁해도 주가가 지난 실적에도 출렁이고 전망에도 출렁이는 그런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종목들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야 뭐 흔들리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실 텐데 최근에 따라가신 분들이나 조정시에 사신 분들은 실적 발표 날만 되면 뭔가 좀 약간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 전력 설비를 포함한 수주 기반의 산업들은 1분기에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대가 다시 또 높아질 수 있는 기간이니까. 네. 근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시기여서 숫자가 아마 생각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밸류를 먼저 당겨놓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이미 다 당겨도 지금 30배가 넘고 내년 실적 당겨도 뭐 30배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 번만 뭔가 어닝 미스 나거나 해도 주가의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쪽은 여전히 뭐 수출 당연히 늘어날 거고 성장할 기업이기는 한데 좋은 가격에 사시지 못했다면 뭐 아주 공격적으로 덤벼들 만한 작년과 같은 그런 수익률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 좀 서두가 좀 뒤죽박죽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논하는 거는 외국인 자본들이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전력 설비 뭐 미국 수출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게 국가 기간 산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우호국 요즘 동맹국이 어디 있어? 다 그런 필요 없단 말이죠. 미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라면은 우리한테 턱턱 그거를 다 맡기고 내줄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이게 설립이 잘 안 되는데 뭘 해외 수출 나가가지고 뭐 송전탑 그거 뭐 때려 짓는다고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해 주제는 전력 설비 자꾸 뭐 얘기하는데 근데 어떠세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물론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겠죠. 그건 지금 최근에 인텔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까지 동원해가지고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그 대항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네. 당장 엔비디아가 인텔의 어떤 파운드리를 실험하다가 중단했단 말이에요. 왜 중단했습니까?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 기술력 따라오려면 멀었다.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뭐 TSMC는 그렇다고 치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도 아직까지는 하세월이다. 몇 년 걸린다. 이제 이런 결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전력 설비도 현재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내에서의 초고압 변압기의 지금 리드 타임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문해도 4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떤 뭐 획기적인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미국 내 물론 업체들 지금 당연히 지금 미국 내 어떤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관련주들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다만 이런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어떤 아직까지 경쟁력은 우리나라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적어도 앞으로 3, 4년 이상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우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 자국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그 지위라든가 위치가 조금 더 견고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 이외에도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유럽이라든가 또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의 어떤 시장의 확장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송배전 인프라의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유럽 시장도 미국 못지않게 지금 설비의 노후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전력망이 아직까지 안 깔려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빅3가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만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보면은 뭐 HD현대중공업 실적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단초를 제공했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워낙에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이제 삐딱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흔들릴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 갖다 결국 부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는 계속된 수주와 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이제 작년에 그 빅3의 수주 잔고가 뭐 20몇 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 비유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AI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장, 전력 수요의 급증, 그리고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 이런 사이클 자체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타가 또 이제 그 몇몇 회사들하고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네. AI 슈퍼클러스터 전력 확보위의 원자력 에너지 계약.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예 어떤 지역에서의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 단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 공급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갖추는 이런 단지들이 뭐 텍사스라든가 땅 넓은 지역에다 이제 갖다 짓는 거죠. 뭐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데다 그냥 하나 크게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전력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송전 배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송전 배전망에 대한 어떤 쪽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땅덩어리 넓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간에 전기가 새버리고 전기가 이게 뭐 한 100와트 예를 들면 100kW 생산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한 20kW밖에 안 남았더라. 뭐 이런 상황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송전 배전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의 위치는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 견고하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이라면 주가가 너무 좀 올랐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AI, 데이터 센터, 뭐 에너지, 전력 인프라 그 순서대로 가는 거는 인정.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먼저 스타트로 한다. 또 인정. 뭐 거기가 이제 본 메이저 리그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항상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그거 다 하냐? 우리가 경쟁력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송배전 뭐 또 그 뭐 변압기 그리고 그다음에 전선 그거 전 세계 우리가 다 하냐? 그 주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엄청난 시장에 엄청난 거를 그게 맞느냐? 그 타당성이 있다면은 조정은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글로벌 기업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이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ABB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 전력 설비 그 흔히 얘기하는 중장비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동반해서 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건설 기계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하나가 지금 툭 튀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비견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국내 시장에 지금 로봇주 중에 뭔가 확실하지 않지만 로봇 이름 달고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과는 너무 많아요. 달리 네. 지금 현재 이쪽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대형주부터 관련된 파급 산업이 아까 언급하셨던 종목군들이 국가와 이 경계를 가리지 않고 다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반해서 모두 깨진다면 정말 경계해야 될 때는 맞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ABB라든지 뭐 이튼이라든지 이런 쪽의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keep going okay. 다만 신규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현재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접근하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숫자를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전력 설비 뭐 이런 거에 모든 집합체 중에 상징성 있는 게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이잖아요. GE는 또 엔진 같은 경우도 GE 엔진 우리가 이제 뭐 KF21 뭐 얘기하는데 국산화율이 아직도 저조한데 그 GE의 엔진들을 갖다가 살짝 보고 베낀 게 많거든. 그런데 하여튼 GE 제네럴 일렉의 요즘 주가를 제가 지금 보진 못했는데 강하가 그게 만약에 정말 초불리시하게 막 뜨겁고 강하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지휘번호바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부분 작년, 재작년에 너무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조정이 뭐 아주 커진다든지 해당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뭐 크게 불거지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뭐 글로벌 종목군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략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 생각입니까? 네, 사실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전 전력기기 산업, 즉 전력을 둘러싼 산업 자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 갖다가 뭐 이제 경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인프라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전력 인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확충은 뭐 이것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계속해서 기회를 찾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정일 회사는 전력 설비, 인프라 뭐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택지라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은 계속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충분히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리시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한국전력하고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닌데 한 몇 년을 사실 많이 떠들었죠. 네, 근데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은 이렇게 제가 외국인이라도 매력적인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근데 또 접근하려면 지분율은 물론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법적으로 정해서. 근데 그 이익을 막 강제하는 듯한 게 눈에 뻔히 보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탑 티어인 한국전력부터 뭔가 엉클어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전력 설비, 뭐 변압기, 전선, 뭐 송배전, 그다음에 뭐 그걸 운영하는 뭐 OS 같은 경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전도 마찬가지고 SMR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꼬여 있는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건 정부의 숙제인 것 같고 선거라고 맞물려 있어서 참 이게 복잡다단 식인데 하여튼 좀 그래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화학주 얘기가 뒤쪽에 있거든요. 케미컬이. 이 사실 아까 그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이란 내 자국민에 대해서 철수 지시 권고 지시는 아닌데 권고를 내렸단 말이죠. 뭔가 좀 불안하고 유가가 또 자극받으면 화학도 뭐 연동이 또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의 핵심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오래 끝날 거냐 이거 알 수 없죠. 오래 갈 거냐? 그러니까 올해 끝날 거냐도 알 수 올해. 없고 오래 갈 거냐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오르는 두 종목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대한유화 작년에 이익 전환했고 올해 이익이 더 가속화된다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예전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호석화의 SBR 합성 고무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NCC에 지금 망령에서 좀 자유롭다. 네. 이게 수급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고 미국의 이제 TPC라는 업체가 손을 항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 SBR 쪽의 전반적인 수급이 다 긍정적으로 풀린다는 게 어저께 주가 급등의 이유였는데 그러면 이쪽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조조정에서 살아날지 여부는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바닥 정도에 내려와 있다는 건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해 많을 거냐 적을 거냐 정도의 싸움에서 본다면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개 정도의 기업, 대한유화와 더불어서 이 지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SBR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뭐 소위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무장갑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수요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산업보다는 네. 산업 내 차별화된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도 유화 케미컬 뭐 사실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그 검은 오일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많이 나오면은 이제 크래킹하는 네. 뭐 그래서 NCC가 다시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겠는데.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런 케미칼 쪽에서는 딱 스페셜티를 주로 하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엔비라텍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엔비라텍스 시장은 최근에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 1위 그 생산업체가 가동률을 확 늘렸어요. 10% 이상 늘렸기 때문에 금속유화학이 여기다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SSBR 같은 경우 또 이제 또 신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금속유화학의 가장 큰 강점은 물론 구조 정도 중요하지만은 스페셜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페셜티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CMI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